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 또 분석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빨간불 네. 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3일째 조정을 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침울한 분위기였었는데요. 역시 짧은 조정 끝에 다시 그 좀 반등폭이 1% 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강세장의 모습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일 조정 후에 1% 정도 반등 그 S&P 500, 다우 그 나스닥 모두 반등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등한 모습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조정 국면은 이제 반복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인데, 예.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것 같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직 누가 더 많이 오를지는 아직은 좀 안개 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왔던 작년부터 올해 초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S&P와 다우가 좀 약간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그 뒤를 이제 나스닥이 따라가는 모습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순환매 장세가 좀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금리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내일 저기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금리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전망되는 얘기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미국과 다르게 그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가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한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좋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지금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방역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 백신 문제를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고 또 그 국민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실시했었던 그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그것은 그 계속 지속될 것 같고 1조 8,500억 유로의 그 매입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6월 달에 지금 예상되는 바람 6월부터 또 하반기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그런 어떤 그 거치역 지표를 따라서 이 그 채권 이제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총량이 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이 있을지는 불투명하고요. 단지 그냥 이 전반적인 통화 정책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이 무겁게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의견이 이런 예, 예.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국가별로 다른 거는 이제 국가의 규모가 크고, 네, 이제 인구가 작은 국가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접종이 빨리 되는 국가의 경우는 좀 공격적인 이제 경기 회복에 좀 가까운 조치를 좀 하려고 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더 완화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 주요국 프랑스와 독일의 그 입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두 개 국가의 의지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됩니다. 네.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백신 얀센이 유럽에서도 공급을 다시 재개를 했다면서요. 예, 예. 네. 백신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백신주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mRNA 메신저 방식을 택했던 그 모더나와 그 화이자가 결국에 이제 승리를 할 것으로 좀 보이지고요. 나머지 이제 얀센이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다른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했던 백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백신 관련된 수혜는 완전히 분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수혜도 분리가 되고 그 수익도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얀센을 공급하기로 한 건 아무래도 어떤 리스크보다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시 쓰기로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 적은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 백신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된다면 메신저 방식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제조사의 그 수익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보면은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사망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백신 접종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지고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이런 팬데믹이 3차 팬데믹, 4차 팬데믹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봉쇄를 하면서 그 중환자가 지금 줄어들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좀 적게 걸린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왜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난 뒤에 네네. 주주들이 한 5조 원어치 팔았다라는 그런 예. 기사를 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대주주였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뭐 한쪽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쪽에서는 코인베이스 그럼 창업자랑 뭐 여기 CEO랑 CFO가 이제 5조 원 정도를 하나 5조 원 정도를 그 주식을 네. 팔았는데 네. 그 장중에서 이제 첫 주에 다 매도를 했으면 그랬으면 이제 이 코인베이스의 어떤 미래가 뭐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SEC 네. SEC의 그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 주식은 클래스 A랑 B로 나눠지는데 네. 그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이유도 뭐 이제 한 주당 의결권을 굉장히 그렇죠. 네. 많게 가지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소위 있었지 않습니까? 황금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클래스 A는 그냥 일반 유통 주식이고 클래스 B는 이거 A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네. 그 경영권 방어의 목적인데 여기서 매도를 한 주식은 다 클래스 A 주식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현금화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돈은 챙기고 의결권은 유지하겠다. 예, 그래서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미래가 밝으면 그걸 왜 팔겠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객관화해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코인이 좋다고 코인이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 이 CEO와 CFO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려면 결국에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을 찾아서 주식을 찾아서 돈을 가져야 자기가 원하는 집도 사고 생활도 하고 네.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5조 원 갖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그러게요. 네. 뭐 5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적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SEC에 신고된 거로는 뭐 그거보다는 더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분기에 이제 아마 다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기사로는 5조 원 정도 매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사업 영역을 뭐 예를 들어 NFT라든지 뭐 이런 네네. 쪽으로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3%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그 총액의 3%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걸 넓히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 말하자면 노름판의 하우스 같은 개념, 네네. 카지노 같은 개념으로 네. 돈을 벌고 있는 네. 그런 회사 아닙니까? 네, 1,000만 원일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일 경우에 한번 거래될 때 30만 원의 수수료였다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그렇죠. 늘어난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수익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성이나 이런 전망에 대한 마케팅에 더 집중하는 편이 회사 경영에서 더 낫겠죠. 네. 네. 지금 그 반도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2분기 들어서 D램 가격이 20% 이상 폭등할 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네네. PC의 뭐 수요가 좀 증폭이 됐다.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의 사재기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와 PC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서버와 PC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D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이 컴퓨터 부품에서와 다르게 소비재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 추정을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공급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이제 반도체 업체와 유통망 사이 이제 엔드 유저 사이의 유통망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그 수요 추정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공급량 증가 속도는 느릴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재고로 쌓아놓기 위해서 중간에 유통망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흡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실제 그 현물 단가의 가격 차이가 가격이 이 실제 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흡수하는 물량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뭐 가격 폭등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고 실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D램의 전통적인 수요처,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에는 시스템 반도체만 들어가지 메모리는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왜 이 증강현실이나 이거 위해 가지고 이 구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 글라스. 이 예. 구글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메모리가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클라우드나 PC에서 많이 사용이 될 거다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메모리도 크게 늘어날 걸로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리 이제 예상을 해보고 그쪽에 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메모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나중에 이슈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업체들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은 양쪽으로 지금 파운드리 쪽도 투자를 해야 되고 중복 투자를 메모리 쪽도 초격차를 갖고 가는데 상당히 버거운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이 한 42% 정도의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메모리 시장은 커지겠지만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렇죠.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수혜 업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K 컨텐츠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카카오 엔터에 이어서 미국 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미국 증시 상장한 쿠팡이 있죠. 또 이제 국내 IP 기업들의 글로벌 보폭이 좀 빨라지는 흐름이 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 네이버 웹툰은 이미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그 네이버 웹툰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그 현지의 작가 지망생 등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마케팅도 했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웹툰 작가들이 그 플랫폼에 자기 이제 컨텐츠를 싣고 받게 되는 그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이 뭐 컨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도 줄 뿐만 아니고 그게 이제 판권도 직접 그 거래를 해서 영화화가 되거나 아니면 드라마로 제작될 때도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을 직접 보장해주는 그런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그 이제 카툰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코믹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웹툰이나 만화 시장에서 전통 만화 시장과 이런 웹툰으로 분리되는 시장에서 웹툰으로 이제 전통 만화 시장과 나머지 시장을 분리할 때 나머지 시장에서의 그 웹툰 시장은 네이버가 상당히 많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K 콘텐츠뿐만 아니고 K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웹툰과 드라마와 영화 제작 플랫폼을 이제 이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게 되는데 이게 지금 10대를 보통 네이버의 기본적 전략은 10대와 2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 받게 된다면 정확하게 받게 된다면 네이버는 모든 그 이제 그 이런 사업부가 그 카카오처럼 별도의 사업 기관으로 별도의 회사로 법인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고 그 사내 한 개 네이버라는 그룹 내에 이제 그 자회사 형태나 사업부의 형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분리해서 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충분히 그 뉴욕에서 상장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고 특히 이 웹툰 특히 그 말씀드렸던 코믹과 카툰 부분에서의 전통 부분에서 컨텐츠를 제외한 그 웹툰 부분에서의 그 신규 유입이 작가와 그 컨텐츠 유저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밸류에이션 된다 그러면
그 상장은 좀 성공적일 것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좀 계산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올해 말을 아니면 내년 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웹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 코믹 말씀하신 예, 예. 그 만화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만화의 최고 강자는 사실은 일본이죠.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책으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네. 그런 어떤 만화를 기반으로 한 디즈니 영화라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어떨까요? 이 웹툰은 미국에서도 맥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먹히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먹히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 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네. 것이고 일본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일본은 이걸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는데 일본이 전통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만화 작품이 나오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많은 책자료도 나오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화화하기 위해서도 아직도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일본이 이런 웹툰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에 이제 이런 컨텐츠를 신지 않는 이유는 일본 만화를 제작하는 그런 출판사나 작가나 이런 그 전통적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배가 불렀구만. 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많이 제작했던 만화 제작했던 이제 출판사와 그런 뭐 그런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냥 그 판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작가들도 뭐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그런 수익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 컨텐츠의 플랫폼을 전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도 너무 많은 수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 한국은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압력밥솥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거를 아직 느끼고 있지 않고 충분히 지금도 이 K 컨텐츠 이 웹툰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기존의 아날로그 최고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런 아날로그식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은 편이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산업 비교를 했을 네네. 때 그렇게 전환의 필요를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일본 그 만화 보면 참 재밌는 것들 많고 영화로 바꿔가지고 또 성공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웹툰 시장을 점령한다는 게 뭔가 하면 이 스토리의 선점 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 재료를 선점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방 안에서 혼자 앉아갖고 그냥 그 상상으로 가득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이 이제 먹혔다면 네.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예. 바꿨을 때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밀접하게 일상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다양한 그 소재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들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SNS가 그것들을 이제 소통하는 연결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일본 콘텐츠보단 한국의 콘텐츠가 더 성장성이 있게끔 바뀌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일본의 아날로그식 콘텐츠가 더 높은 부가치를 내고 있지만 뭐 5년 정도 지나면 이 플랫폼 내에서의 그 수익 창출은 좀 바뀔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웹툰은 SNS를 통해서 그 만화에 대한 이 평가가 아주 실시간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이 동영상 콘텐츠의 스토리로 쓰기에는 좋은 그런 재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그냥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중국으로 또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음식 배달 1위 업체죠. 메이탄 댐핑. 네, 베이징에서 무인 배송차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또 투자를 받았다고 하죠. 메이트앤 캠핑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우버처럼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와 그 통신망을 가지고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뭐 이제 음식 서비스를 하는데 무인 자동차를 시행하는 건 사실 마케팅에 가까운 거죠. 아, 그렇죠. 보이시고요. 이게 실제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뭐 자율주행과 무인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이트앤 캠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냥 단지 우리는 여기까지 시도를 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작은 베이징의 작은 구역 내에서 이제 시범 시행을 한 것으로 시고 네. 이 자체가 이 그 기업의 수익 실적을 내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 기업은 그 이제 사업 영역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음식 배달용 무인 자동차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로봇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그 로봇 관련 기업 그런 쪽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무인 자동차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네. 그렇죠. 아직은 뭐 레벨 5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직 너무나 먼 거리인데 네. 만약에 어떤 무인 전달 수단을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동차라고 부르기보다는 로봇으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실제로 그리고 그 이런 무인 서비스, 무인 배달 서비스는 이 비행이 그 일반 도로에서 공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범지구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것은 미국에서 이미 그 대학 내에서 많은 시범 서비스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단지 상장 기업이 그리고 이제 다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마케팅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나 그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들은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실제 시장 지배력도 강하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 자율주행과 아니면 또 그 이런 이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기업이 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 분석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